mRNA 할 건데요. 쉽지 않아요, 역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과학 지문은요, 진짜로 과학 선생이 해야지. 내가 이거 진짜 그 과학 선생 자꾸 계속 물어봤는데요. 진짜 끊임없이 질문이 나와. 끊임없이. 어쨌든 간에 다 웬만해서 니들이 할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다 너 이거 어디 갔니? 이거 말고 여기다가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여기다가 왜 거예요? 이거요. 씨 근데 내 거를 쌤 저랑 버스 씹으러 가셔고요. 미스미시죠? 외국 여자예요. 일제가 붙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제트스트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거 씁니다. 이거 일본 거잖아. 네, 이거 코리아예요. 메이드 코리아? 일본 기업 아니야? 몰라요. 사타불 그거 일본 거, 일본 거. 타빌로예요. 그거 일본 거, 그거 사타불 일본 거. 유니 미쓰비시 거죠? 자 이것도 유니 무거를 잡아나는 거. 주스도 일본이에요. 새끼. 누구보다 니폰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새로 준 거. RNA 백신 봅시다. 이게 한국 거야. 일단은 이거 우리 다 학교에서 이거 했죠? 불꽃 야, 안 해. 다 닥쳐. 오늘 이거 진짜로 말 많이 해 나. 진짜로. 힘들어요. 이거하고 부동산하고 하니까 대충 시간 들었는데요. 부동산 아는 게 없어. 어쨌든 간에 이거 해봅시다. 자 일단은 1문단을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들이 있죠? 아니요. 난 없는 상태로 봐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초과학 자체를 다 까먹은 상태로 보니까 뒤지겠더라고. 신수성이 뭐고 소수성이 뭐 극성 비극성. 난 애초에 세포막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포막을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하니까 뭐라 그러겠더라고. 다 알아냈으니까요. 봅시다. 자 일단은 세포액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mRNA로 전사했답니다. 전사가 뭡니까? 그렇죠. 복제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DNA 정보를 mRNA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RNA가 그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죠. 예. 얘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세포질, 세포 안으로 mRNA를 보내서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해요. 이게 우리 지문 전체 내용입니다. 이 두 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mRNA를요 세포질로 보내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왜? 그래서 일단 보면요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mRNA라는 거는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mRNA를 누가 읽어내요? 리보솜이 읽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서 똥 하고 만드는 거예요. 리보솜이 공장이니까.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네가. 그럼 그 바이러스가 리보솜한테 mRNA 설계도를요 내 mRNA가 아니라 자기의 설계도를 리보솜한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설계도 받은 대로만 만들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바이러스, 뭐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 먹는 거. 약을 맞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바이러스는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생물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조져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뭐고 기억세포는 뭐죠? 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또 이거 푸는데 또 이러지 말고. 항원이 뭡니까? 항원은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외부 물질입니다. 즉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항체는 뭐예요? 특정 항원에 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켜요. 즉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타이레놀 처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타이레놀이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원인이 다릅니다. 항원에 결합해서 그 항원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라고 하죠. 항체를 가진다는 건 치료제라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 어떤 백신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은 mRNA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요 항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는 그럼 뭐냐? 기억세포는요 이 새끼 어디서 봤는데? 라고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즉각돼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은요 코로나를 넣는 게 아니라 코로나 만드는 mRNA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코로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 맞아서 한 2, 3일은 끊고 가죠.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코로나에 걸려 안 걸려? 걸리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RNA 백신은 결국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항원 항체 쪽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정리는 알아서 하시고요. 왜냐면 1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요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2문단까지도 괜찮아요. 자, 지워도 되죠? 이미 지웠어요.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직접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르답니다. 왜? 기존 바이러스 백신, 야 독감 접종 어떻게 하는 거야? 그잖아요. 리얼 독감 바이러스를 넣는 겁니다. 근데 약한 애를 넣겠죠. 약한 애를 넣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일단은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이러스. 그렇죠. 서적에 같은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해주고 다니는 거야 막. 근데 그때 내가 하필 재수가 없어서 병을 앓고 있거나 몸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독감 맞으면 어떻게 됐어? 죽어요. 그래서 독감 접종 때 매년 몇 명씩 죽어요. 실제로. 한 번도 아픈 적 없어요. 니 아직 뭔 좀 하니까. 넌 바이러스도 잡아먹게 생겼잖아. 저 코로나 다 무증상이었어요. 역시. 이거 다 소화시키는구나. 뭐. 바이러스가 도망가기. 근데 mRNA 그러니까 코로나는 근데 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하면 좋대? 안 그래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걸 직접 넣는다고? 치료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감염돼서 좀 심해지면 치료하면 돼요. 근데 코로나는 치료제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설계도만 우리 몸에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하게 해보는 거야. 대신 어떻게? 자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맨날 뭐 해요? 모의 훈련하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를 넣는 거는요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전쟁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핵심이죠. 기존의 백신과는 달리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했을 때 이 백신은요 기존의 바이러스 주입 백신과 다릅니다. 그리고 얘 장점은 뭐라고요? 안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적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쉽게 분해된다는 게 이 단점이에요. 쉽게 분해된다라는 거는요 세포실로 보내는 동안 어떻게 될 수 있다 소리야? 없어져요. 그럼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일단 지문에서 나온 단점은요. 수배냐. 근데 봐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면 체내 효소에 쉽게 분해돼요. 근데 봐봐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뿐 아니라 즉 이 얘기가 어디로만 안전. 그렇죠. 불안정해진다고요.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더라도 결국에는 불안정해. 안정적으로 가지를 못해. 가다가 먹혀. 사라져. 근데 그리고 또 뭐래요? 분자의 크기가 크대요. 분자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질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전화? 운전은. 음전화예요. 음전화라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세포막은 무슨 전화예요? 그럼 어떻게 넣을 거예요? 밀어낼 건데. 그렇죠.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물리 잘해요. 아우 지랄하지 마 진짜로. 이건 화학이고 생명인데. 아니 관성 다시 배웠어? 완전. 버스에서 뛰면 어떻게 돼? 아 그거 웬일가? 뒤로 안 가요. 좀 그쵸? 이상해요 뭔가. 아 씨. 뛰어왔어? 너 지구 평평에 동그래. 제가 또 KTX 타봤잖아요. 그래. 그럼 너 300km의 속도로 뒤로 가줘야 돼. 이 말대로 그러면. 그건 이상해요. 컨셉이. 자, 근데 봐봐.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요? 그래서 mRNA를 보호하고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책 뭐다? 해결책은 지질 나노 입자 활용. 그냥 대량 주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새끼냐? 대량 주입하면 대량으로 효소에서 쉽게 분해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만 부르지 임마. 개미 100마리 물려고 한발짝 그렇지. 어이가 없어. 너 카톡이 인터넷이 끊겨서 카톡이 안 가. 그럼 카톡 대량으로 보내면 되지. 기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양으로 묻히면 되냐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정신을 촉기 차리셔야 될 거예요. 벌써 학부모 처하면 안 되는데 산수가 부족한가요? 지워내요? 네. 예. 가보자. 3분단부터가 진짜. 벌써 저기. 자 맨 처음에 자 지질 분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방산. 지방산. 지질이라는 것 자체가 기름이에요.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권을 갖고요.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과 섞이기 때문이다. 정리합시다. 자, 아니다. 그냥 쭉 할게요. 쭉 하고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해야 돼. 일단은 자 지방산은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 소수성. 소수성. 그러면 선생님, 저 시험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극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친수성이라는 거는 물하고 섞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다, 이따가 그냥 한 번 할게요. 아, 그냥 할까요? 그냥 쓸까? 자, 지질 분자, 지방산, 소수성, 비극성. 근데 여기는 말고, 그다음에 어디 갔냐? 물, 친수성.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살짝 몸 조화처럼 물은 물기, 기름은 기름기. 극성이 뭐예요? 시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소리다. 전하를 가진다. 비극성은 아닐 B자니까. 아니까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대요? 인지질이래요. 자, 세포막이 인지질, 지질이니까 얘도 어디로 해요? 지질 분자. 이름도. 그렇죠, 여기. 근데 이게 개띠꺼운 게 뭐야? 인지질은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요. 인지질은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상기 머리랍니다. 자, 이게 뭐가 또 문제냐? 자, 소수성 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꼬랑지는 뭐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소수성. 꼬랑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고 인상기 머리는요? 물. 물과 같은 친수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극성을 띠죠? 예.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라 합니까? 원래 뭐라고요? 음전하를 띤 음전. 인상기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전하예요. 자, 그러면 인상기 머리와 소수성 꼬리가 뭐냐면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과학하고 인상기 머리고요. 이 새끼는요. 친수성이고요. 음전하예요.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인상기 꼬리입니다. 아 이게 꼬리인데 뭘로 되어 있는 꼬리? 너 저거 치면 뒤짐, 치면 뒤짐, 치면 뒤짐, 치면 뒤짐. 좀친것 같아. 그냥 죽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왜 우리 하나 부족해요? 요거요. 아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요 인상기 꼬리는요 뭐라고요? 지방산.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꼬리라고 보시면 됐는데 보시면 돼요. 얘는 뭐? 그래서 지방산이니까 소수성, 그렇죠. 소수성. 비극성. 그렇죠. 그래. 이게 어쩌라고? 어쩌긴요? 인지질은 그래서 양친매성 물질이라고. 이해돼? 왜? 둘 다 된다고. 물하고도 섞일 수 있고요. 기름하고도 섞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을 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친수성,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여기까지는 문제되는 거 없죠? 과학 야 자기 이과 열심히 했다 여기도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세포막이랑 뭔 상관이야?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 질의 수용에게 접하고 소수성의 꼬리는 분자간의 인지어 꼬리는 서로 물려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결국에는 세포 인상기 머리가 이쪽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안쪽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세포막은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정성이시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세포 박 여기는 안. 세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막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진짜 알면은 안 그려도 되는데 모르면 그려라. 빨리 시간 줄 테니까. 알면 안 그려도 돼. 모르면 그려. 오케이? 그래서 친수성 물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완전히 씨발 여기서 막히지. 파란색에서 막히지. 그러면 내가 기름이야. 기름은 어디서 막혀? 처음부터. 애초에 여기 인상기 머리에서 그냥 막. 근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 봐봐. 인상기 머리 무슨 점? 음전하죠. mRNA 무슨 점?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아, 뭔 소리야? 그래서 양이온성 지질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쓰세요? 지질 나도 있죠. 아니 양이온성 지질. 그러니까 지질 나노 입자 중에 이제 뭐야? 지금 일단 문제가 뭐예요? 플러스만 그렇죠. 마이너스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mRNA를 뭘로 만들면 돼요? 플러스로 만들어요. 플러스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쓴 게 뭐야? 양이온성.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전기적 반발력이 뭐예요? 같은 극성끼리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mRNA를 플러스로 감싸요. 그러면 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상기 머리와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아니래. 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막 음전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 전기적 반발력. 이게 문제야. 이거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 양이온성 지질. 그렇죠. 해결책 mRNA를 양이온성 지질로 감싸서 보내. 네, 그러면 양이온이면은 진수성이어도 통과가 돼요.
네, 이게 왜냐면은 나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질이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접근을 하잖아요. 세포막에 접근하면요 세포가 뭔데 알짱거려하고 확 납치해. 내포 현상이 일어나. 쑥 들어가죠. 그러고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짱알짱 되잖아. 띠껍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먹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어간 다음에 지 세포 안에서 가둬놔요. 그러니까 보안 검색 때에 걸린 겁니다. 밀수하다. 네가 마약을 들고 있어. 근데 씨발 막 서성서성 돼. 그건 바로 보안용에 뭐라 해? 와보세요. 잠깐 와봐요. 그리고 가둬놓잖아요. 이따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일단은 접근을 하고 그냥 쭉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또 지질이기 때문에 얘는 또 쭉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도손 구조체라는 것을 갖춰버려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실험실에선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양이온이 됐잖아요. 양이온이 되는 순간 난 플러스 시작해. 그렇죠. 왜? 혈장 단백질이 음전화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문제점. 혈장 단백질이 붙어서 무거워지고 크기도 커져. 그러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크기가 커가지고 문제가 된 애한테 얘네가 또 붙어가지고 또 커지는 거야. 그러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일단 만들 때는 플러스 얘가 음전하잖아. 그러면 이 음전화에다가 양이온성 지질을 덮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 갔을 때는 뭐 하면 돼요? 빼요. 뭐를? 플러스를 플러스만 빼면 돼요. 그 지질은 있는데 플러스를 빼야 돼. 어떻게 빼요? 어떻게 빼겠냐? 뭘 쓴대요? 이온화 지질을 이용해야 돼. 이온화 지질이 뭔데요? 이거다. 이온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온을 얻냐 잃냐에 따라서 전화가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산성도에 따라. 지워도 됩니까 이제? 어디?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나요 일단? 지워도 돼? 왜요? 저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쓸 거예요? 좀 이따. 지워.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자, 이온화 지질을 쓸 건데 이온화 지질에 대해서 좀 미리 쓰면 아까는 양이온성 지질이었죠? 그러니까 걔는 플러스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온화 지질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주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pH에 따라 pH가 뭔지 알죠? pH 낮으면 산성. 7이면 중성. 7보다 높으면 엠비스. 그렇죠. 그래서 껌이에요. 최고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어. 또 전하 상태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임금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몇 시에서 한 소리 하지 마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여기 밑에도 지워도 되죠. 아까 그랬어요. 밑에 지워도 되죠? 드디어 드립이었겠죠. 이게 맥락도 없이 갑자기 지으나 이지랄 하면 피곤해요. 그 다음에 뭐야? 이온화 지질인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pH가 낮을 때는 뭐래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무슨 화? 양이온. 그렇죠. pH 낮으면 양이온화가 된대요. 그 다음에 pH가 높으면 음이온화가 되겠다. 음이온화라고 되어 있어요? 몰라요. 중성.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그러면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은 극성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소리죠. 플러스만 있어 없다는 소리입니다. 중성화 음이온화는 안 돼요. 안 된다. 혼자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없으면 띵킹을 하지 마. 넘겨짚어도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그러면 봐봐. 그렇게 되는 순간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데요. 무슨 소리야? 체내에 들어갔을 때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는 게 문제였죠. 체내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되면 체내에서 어떻게 된다? 혈장 단백질이 착 안 돼. 그리고 우리 몸 체내는요. 우리 몸 산성이에요? 아니요. 알칼리예요? pH 6.5에서 7 정도의 중성입니다. 즉 체내의 pH는요 6.5에서 7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높이면? 7. 낮았다가 중성 정도까지 높이면 중성이라는 소리죠. 7보다 높으면 안 써있어서 고려 대상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됐다. 이온화 지질에 흡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즉 낮은 pH에서는요 일단 어떻게 해요?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요. 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일단은 잘 붙겠죠. 그래서 이거 있죠. pH가 낮으면 양이온화. 이때 mRNA와 결합을 시켜요. 그러고 우리 몸뚱아리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화를 만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용체. 세포막 수용체 결합을 해요. 근데 이 수용체 어디예요?
인산기 대가리 붙입니다. 톡 하고 붙여요. 우리 세포에다. 아까는 붙어서 못 붙었어? 못 붙어요. 그냥 이건 띠용띠용 했는데 지금은 어디야? 니네 집 대문까지 앞에 쳐서 붙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데리고 가도 우리 집에. 이 새끼 뭐지? 하고 쑥 뒤로 부래.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작용? 내포작용. 내포 작용. 그래서 내포 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내포 작용이 뭐예요? 안에다 가둬두는 거예요. 아니지 않게. 네, 세포질 안으로 쑥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물질을, 근데 일단은 세포 안에다가 침입자인지 뭔지 몰라. 일단은 데려왔어. 세포막에 붙어 있으니까 아 더러운 게 붙어 있어 이러면서. 근데 데리고 왔더니 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엔도솜 구조체에 가둬버려요. 일단은. 그래서 내포 작용으로 그런 물질을 가두는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엔도솜 구조체를 이렇게 쏙 가둬요. 일단 너 여기 갇혀 있어. 갔다. 아유 갔다. 너 새끼야 너 아니적 졸라네. 저요? 너 뭐야? 같이 놀았어? 되게 많아. 아니 누가 봐도 강태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애가 저요? 자 그래서 근데 봐봐. 그러면 일단 엔도솜 구조체에 지금 누가 갇혀 있습니까? 맞아요. 궁극적으로. 자 이게 뭐예요? 까만 건 엔도솜 구조체.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mRNA가 혼자 들어왔습니까? mRNA 어떤 상태로 들어왔죠? 못 입고 왔어요. 지질나무 입자랑 결합한 상태로 왔죠. 이온화 지질 mRNA죠. 파란색은 이온화 지질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mRNA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mRNA는 누가 읽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돼요? 리보솜 어디 있어요? 세포지. 리보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쟤도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이 새끼가 탈출해서 여기까지. 쉽지 않네. 그렇죠.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 이온화 지질을 뚫고 나와야 되고요. 리보 엔도솜 구조체도 뚫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너가 마약을 운반하는 깽단이야. 근데 미국 공항 검색돼서 걸렸단 말이야. 잠깐 저기 가 있으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대요. 죽어요. 왜? 그래가지고 이 엔도솜 구조체가요 갑자기 어떻게 된대요? 널 죽이려고 산소가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산소로 쫙 휘어.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어요. 너 이제 죽기밖에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씨발 총 꺼내는 거야 갑자기 막. 난 여기서 죽나 뒤지나 난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가 있어요? 주변이 산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양이온화죠. 그럼 갑자기 이온화 지질이 뭐가 돼요? 맞아요. 플러스가 된다. 아, 총 꺼내는 거야. 씨발 여기서 죽나 다소 뒤지나. 이게 뭐가 좋냐? 이 엔도솜 구조체도 결국에는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세포막에서 유래해요. 세포막 음전화? 양전화? 음전화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랄 연병을 하면서 막이 뒤틀리면 틈이 생기고 mRNA 홀 나와가지고 리보솜을 그리고 배달 완료. 그래서 요거 있죠? 불안정해진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서 전기적 반발력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적 인력이 생겨가지고 얘네가 서로 이 이온화 재질이 어떻게 돼? 이 이온화 지질하고 엔도솜 구조체하고 서로 붙으려고 지랄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mRNA하고 이온화 지질도 전기적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mRNA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얘랑은 못하러. 왜 얘랑 붙어? 왜냐? 이미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하고 붙으려고 연병을 한대.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유섭이가 있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자친구 말고 새로운 여자에게 카톡 보내는 그런 심리랑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여자친구조차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미 이루어진 복합체일 때는요 얘랑 하는 것보다 다른 애랑 더 붙으려고 한대. 그래서 오히려 mRNA가 틈이 생겨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니은의 과정을 얘기를 드리면요. 자, 요 과정 mRNA가 탈출 과정. 첫 번째 엔도솜 구조체가 어떻게 돼요? 가둬요. 마이너스죠? 그럼 pH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pH 기치가 낮아지면서 이온화 지질, 양이온화. 그럼 어떻게 돼? 엔도솜 구조체와 이온화 지질이 서로 지랄 연병 똥을 싸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탈출. 막이 되게 코 고는 거 아니죠? 여기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고는 거죠? 누구죠? 누가 이렇게 폐활량이 좋아? 계속 나는 거지. 막이 뒤틀리고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저 과정을 이 한 줄로 퉁쳤다는 거예요. 이온화 지질이랑 엔도솜 구조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아니 만나서 새로운 게 뿅 생기는 게 아니라 봐봐 니네가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인간벽을 쌓고 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풍자가 너를 들고 막 흔들어. 그럼 오지면 어떻게 돼? 와! 자기가 쫙 그래서 비리비리 하는 거야. 풍자가 널 자꾸 막 흔들어. 그럼 너 어떻게 돼? 너랑 이제 태균이 사이에. 그래서 이게 좀 생길 거냐? 그럼 그때 mRNA 무작정 막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혼한 지가 어떻게 돼요? 알바야 뭐 소화가 되든 말든 하겠지. 우리의 목적은 뭐야 오로지. 해버렸네. 얘가 얘한테 가는 거야. 얘 알아서 뭐 하겠죠. 뭐 소화시키겠죠. 알아서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 내에서. 그거는 지문에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 내가 몰라. 알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누구에게 가라? 학생에게 가라. 그럼 요 남은 껍질 찌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체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양고사는 물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내가 물어봐. 그 결과 이혼한 지지. 아니 근데 막이 사회이잖아. 터지거나 느슨해져. 이혼한 지지. RNA가. 이양고생 여자가 아니야. 그건 나도 궁금하다. 야 오진호 너 숙제. RNA가 나온 엔도전 구조체와 이온화 지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됐나요? 예. 그러면 RNA가 탈출해서 누구한테 가? 이보. 리보좀한테 가서 리보좀이 뭐래? 합성. 뭘로 만들어? 단백. 단백질. 무슨 단백질? 바이러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 그럼 그 바이러스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봐? 훈련을 해 해보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 기억세포. 됐죠? 예. 풀어보세요 문제. 그 뒤에 있어요. 다 했나요? 네. 네. 우진우랑 강태겸의 개치랄 연병을 했던 게 이거죠. 에탄올은 양친매성 물질인데 지금 친수성 아니에요. 나 알고 봤더니 양친매성 물질이더라. 에탄올 그렇게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서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이니까 소수성. 됐나요? 됐어요? 그 5문제 푸는데 뭐 한 50분 줘요? 예. 클리닉 때 미리 다 푸셨잖아요. 답도 다 아시지 않아요? 답이 기억이 안 나서 다 몰라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밴드가 답이 기억나는데. 거기 떨어져. 자 이거 1번에 볼까요 얘들아? 1번의 답이 뭡니까? 2번 2번이죠.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네. 1번 고르는 애들도 좀 있던데 1번은 항체가 아니라 뭐예요? 항원입니다. 항원. 1번. 항원으로 보셔야 돼요. 항체.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뭐죠? 1번 2번에 1번 왜요? 인산기의 머리는 세포 바깥쪽 지방산이 세포질을 접한다고요? 인상기가 세포제에 접하니까 인상기. 그냥 이거 줘요. 그거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과 세포질을 접하는 형태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거꾸로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앞쪽 뒤쪽에 다 대가리가 있다.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3번에는요 5번 맞습니다. A가 뭐예요? mRNA죠. mRNA가 D가 이온화 지질이죠. B는 뭐예요? 이상기고. C는요. 혈당 단백질. 자, 그러면 mRNA가 결합하면서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결합과 동시에 중성됩니까? 결합 당시에는 양이온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중성 가는 거예요? 체내에 갔을 때예요. 체내에 들어가서 pH가 높아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게 생략됐죠. 결합하면서 중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결합과 동시에 중성되었으면 그럼 애초에 혈장 단백질이 붙을 이유도 없었어.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따지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나한테 19번이에요. 나 모의고사로 보고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은 산성용액에 녹인 mRNA. 왜 산성용액에 녹였을까요? 플러스 만들려. 이게 어차피 뭐예요? mRNA. 음전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여야죠. 플러스. 양전한 쪽에. 그 다음에 에탄올에 녹인 지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에탄올은 중성이죠. 얘는 뭐예요? 산성이죠. 예.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pH가 삼성이요. 낮아져죠. 그러니까 산성이죠. 얘가 산성이면 뭐가 돼요? 이온화 지질 뭐가 돼요? 플러스. 그렇죠. 얘가 플러스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돼요? 저요. 여기서 합쳐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합해요. 산성돼서 양이온화돼서 이온화지질 양이온화돼서 결합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합을 하고 누구를 없애요? 산성용액을. 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해서 pH를 높여요. 그러니까 산성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투석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을 제거해서 균일하게 만듭니다. 다 이해했어요? 네. 답은 왜 5번입니까? pH가 높아지면요 소수성이 약해진다? pH가 높아지면요 친수성 소수성이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플러스랑 중성. 양이온이냐 중성이냐밖에 몰라요. 네. 친수성 소수성은 어떻게 합니까? 수성이야.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얘대로 하면은 이온화 지질 소수성 약해져 소수성 분자간의 인력이 감소하면은 크게 커지겠죠. 근데 애초에 얘는 인력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죠. 이온화 지질의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에탄올의 질과 성분 소수성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이것도 양침해성 물질이라고 해도 이 말이 맞아요. 소수성을 가지긴 했습니다. 에탄올. 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용액의 추입 속도를 조절해야 되죠. 왜 여기 일정 속도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익 좀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RNA가 녹은 산성유액과 이온화질이 녹은 에탄올을 혼합을 해요. 그럼 이온화질을 양전화시키죠. 왜? 어쨌든 중성보다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양전화를 띄면서 결합하고요. 이 완충용액으로 산성용액을 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성 만드는 겁니다. pH를 높이는 활동이죠, 이건.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아까 얘기했죠? 이걸 식을 했기 때문에 2번밖에 안 됩니다. 풍자가 우주를 들고 흔들면 붕괴하죠. 마찬가지로 엔도손막이 지진뇌 얘네가 막 흔들 됐죠?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뭡니까? 책을 빌려주고 자 일단은 임차인이 누구예요? 빌려주려는 빌리는 놈이에요. 사람 없어. 임대인은요?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는 놈이에요. 아 진짜 놀랐어요? 알기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법지문은 항상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1분단이 제일 중요해요.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네가 알아. 아 시작. 여기 하라고 했잖아. 이빨에 며칠에 1분단 제일 중요하다고. 예. 차에 돌더라도 4분단 5분단 가서 돌아. 1분단에서 주는 거야. 보증금을 지급받고 합의한다. 보증금이 뭐예요? 본. 계약 시에 담보로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돌려줄 때 보증금 막 그 사람이 막 그게 전세 사기야. 보증금 보통 얼마예요? 다르지 않나? 쌤은 얼마 주셨어요? 집에 따라 다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2억이네. 쌤도 보증이 보증금 2억이라고요? 근데 전세대로 사시는 거예요? 광명으로 오면 매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계약 시에 담보로 주고 그 다음에 뭐야 계약이 종료되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도요 너네가 보증금을 5,000원 정도 낸다. 자전거 빌릴 때. 왜? 자전거 타다가 꼬갈래면 갖고 네 5,000원 못 받아요. 쌤 그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어? 그래서 신분증도 맡기잖아. 그래서 신분증하고 보증금 같이 내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그게 주택 임대차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누구랑 누가? 사람이랑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하고요. 임대인은 얘한테 뭘? 주택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보증금. 그렇죠. 이게 계약이.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나요?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이 뭐예요? 여기서는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이 뭐예요? 권리. 픽스드 인컴. 채무를 이행 받을 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가 뭔데요? 보증금. 맞습니다. 이게 채무가 돼요. 그래서 채권자는요 채무를 이행받을 권리예요. 근데 이 채권은요 채무를 이행받은 권리인데요. 뭐가 문제예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받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럼 계약이 종료되고 나는 이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나예요. 내가 서정현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집을 팔고 쬐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김학현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서정현은 당연히 뭐라 할 거예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누구한테 하죠? 못해요. 계약은 나랑 있기 때문에. 난 쬐다니까. 어디 간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찾아요. 서정현은 돈을 못 받아요. 돈 벌기 쉬운데? 그쵸? 바로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제 법이 생기는 겁니다. 비음식. 야, 국가가 호구냐? 너 같은 새끼 한두번 당해. 그래서 일단은 봐봐. 반면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나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은 뭐야? 물건이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거는요 누구나예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김학현한테 팔았죠. 그럼 이 물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저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게 다시 아까 예를 들어서 나, 학현, 정현이 있죠. 학교는 왜 학교이에요? 자 내가 12억짜리를 집을 샀어요. 오. 근데 내가 누구한테? 학현이한테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이네요. 그리고 서정현한테 10억을 받고 집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이 10억 중에 2억은 내 거고 학현이는 뭐가 있어요? 10억만큼의 물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돈 때리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학현한테 10억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샀죠 집을. 네. 그 다음에 서정현한테 10억의 전세금을 받았죠. 근데 내가 그거를 들고 날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현이는 얼마 받아야 돼요? 10억 받아야 되죠. 서정현도 얼마 받아야 돼요? 10억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들고 날랐는데. 남은 건 목분이에요? 10억. 아니요, 12억짜리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12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팔아야 되죠. 팔아서 현금하면 되잖아. 문제는 피해 금액이 20억이라는 거죠. 누가 가질래요? 제가 가위바위보 빵으로. 빵이에요. 자, 정말 슬프게도 학편이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 보세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현은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거 2억을 받고 그렇죠. 2억밖에 못 받죠. 왜? 12억에 팔면은요 12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학편이가 10억만큼의 물권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해요. 근데 이러면 소송 못 걸어요. 근데 법이 저런데 안 되잖아. 아니죠. 아니요. 이러니까 또 그 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된 거예요. 초기에는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물권이 우선합니다. 채권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같은 물권들 사이에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학현이가 10억만큼의 물권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수혁이도 나한테 2억을 빌려줬던 게 있었어요. 해봤더니 2억 물권이 있어요. 그러면 서정현은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왜? 물권이 1순위, 2순위, 너는 그러면 3순위로 밀려나버려. 아니 내 왜? 너는 채권이기 때문이지. 금액이 더 많으면 순위가 떨어져요. 아예 올라가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학현이한테 빌려고 네가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가서 빌린 거지. 만약에 내가 너한테 먼저 빌렸으면 1순위. 네가 1순위라서 네가 먼저 일단 2억 받겠죠. 그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게 선순위, 후순위 이 소리는 뭐냐면 물건이 같은 물건이야. 그럼 뭐야? 먼저 한 새끼를 먼저 순위로 올려준다 소리.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이거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걸 뭐라고 할까? 먼저 한 물건이 선순위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되게 불리해요? 저한테 그렇죠. 너 같은 선량한 사회 초년생들은 사기를 졸라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대요? 재산 전세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왜? 이 전세권은 뭐죠? 자, 일단은요 모든 거는 다 똑같아요. 뭐랑 다 똑같습니까? 하나가.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권입니다. 즉, 이 임차권이 어디에 후달리니까 이거를 물권으로 변경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세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현도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학현이보다 서정현이 먼저라. 또 학편이가 먼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근데 학현이가 먼저라면 결국에는 근데 그게 있는 거죠.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요. 부스러기조차 못 받아. 저기 왜 이래요? 근데 저기 정현 나 학천 저기서요. 음. 근데 저 12억짜리 집을 제 제 3자한테 팔아 넘기고 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도 물권은 근데 그럼 집이 없잖아요. 팔 아니죠. 집이 없잖아요. 아니죠. 물권에 대한 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 사람이 호구된 거예요. 그럼 산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를요 내가 준혁이한테 팔았어요. 준혁이가 이제 다시 집주인이 됐어요. 근데 봤더니 너가 나에게 12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왔더니 씨발 갑자기 학편이랑 승현이가 이 집에 이만큼은 재고 이만큼은 내줬어요. 그 갑자기 준혁이는 뭐야? 아 노수야 너 삼순이야? 넌 삼순이야. 넌 삼순이 물건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지분이 없어요. 왜? 얘네가 이미 다 처먹었네. 너가 먹고 싶으면 뭘 말해야 돼요? 집값이 오르길 바래. 얘네가 다 먹을 거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 24억으로. 씨발 사수지로 밀리는 거죠. 160권이니까. 하지만 얘가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경우에는요 3이고 4죠. 와. 근데 저거 그러면 집을 어차피 돈을 마련하는 집을 파는 거잖아요. 음. 집을 파는 건 누가 정해요? 합의해. 아니 쌤 왜 이렇게 쓰레기세요 이렇게 다 팔고 당하는 새끼가 아니. 선생님. 근데 만약 저기서 집값이 엄청 많이 뛰어가지고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은 국가가 가져요 그러면? 아니요. 수수료기 내가 안 쨌겠죠. 내가 가져갈 건데. 내가 안 쨌지 병신들아. 아. 내가 짠 이유는 뭐겠어요? 그럴 것 같아서. 3억이 됐기 때문에 짠 겁니다. 왜? 돌려주면 나 2억 손해예요. 근데 그러면 런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집값이 확 오르면요? 그럼 이제 조금만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요 째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면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곡동에 빌라 200채짜리 전세왕이 런친 거예요. 번벌기 참 좋네요. 집값이 떨어졌기보다는요 전세금이 안 돌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세 제도에 대한 줄게요. 빨리 사가세요. 중심 같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세 제도가 뭡니까? 못 잡아요. 해외로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 들어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피해 금액이 300억인데요. 다 썼죠. 아니면 다 돌렸거나. 다 썼어.
그래서 뭐 없어. 걔는 그래서 뭐 10년이나 15년 깜빵 갔다 오면은 그 돈 먹고 살잖아. 해외로 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런 못 가는 거예요. 그거 국가가 다 떠안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가 이게 졸라 개골 때리는 게 이거 똑똑한데. 내가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근데 기존에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2억만 있으면 됐어요. 그렇죠. 왜?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2억은 돼도 그럼 이 8억에 대한 8억은 은행 돈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은행 돈이죠. 그러면 은행이 물건을 설정해 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 집이야? 은행 돈이잖아. 근데 나는 따로 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다주택자야. 난 따로 살 곳이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8억에 대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야. 아까워. 집값은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를 내기 싫어. 그래서 너 같은 애들 찾아다니는 거야. 10억짜리 집 8억에 살고 있을 뿐. 저요. 10억짜리 집을 8억에 살게 해준다. 누가 올래? 그래서 학현이가 와요. 그럼 학현이가 나에게 8억을 줘요. 이게 전세예요. 그럼 학현이가 나한테 8억을 줬죠. 그럼 나는요 2년 계약을 해. 그럼 너는 2년간 이 8억을 나를 어디에? 은행에 쳐박아서 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한 물건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나는 2억으로 뭘 한 거예요? 집을 샀어. 10억짜리 집을 장만을 하고 100% 내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8억 어떻게 줘? 8억이 근데 내가 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빚인데요. 집주인들이 배짱인 게 뭐냐면요. 학현이가 이제 계약이 종료했어요. 그럼 나한테 뭐라 할 거야? 8억 내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 해? 언제 나가? 나가면 임차인 아니었어. 아니지. 언제 나가? 아 그래? 그럼 부동산에 올리고요. 새로운 호구를 찾습니다. 내 돈으로. 그거야. 전세는 이겁니다. 물려받기. 맞아요. 이게 전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와요? 이때는 9억. 이게 누가 와요? 동호요. 승용이 더. 동호가 와요? 내가 왜 와? 동호가 이제 슬금슬금 와서 제가 여기 살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한테 8억 주죠? 이거 나 바로 여기다 줬어요. 바본데? 학교를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은 10억에서 12억, 14억, 16억. 나는 은행이자 한 푼도 안 내고 집값은 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버는 시세 차익으로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전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집을 팔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이렇게 돼서 문재인 때 전세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 전세 대출을 존나 전세 대출 빠졌어. 그럼 전세가 많잖아. 근데 갑자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 전세 대출을요 막 해줘요. 그럼 시중에 뭐가 풀려? 돈이 풀렸죠. 그러면 뭐가 올라?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서 뭐가 올랐어요? 집값이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팩트니까 얘기할게요. 문재인 때 115% 올랐다며요. 그렇대요. 어쨌든 올랐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올랐다. 부동산 이거 붕괴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을 막아버려요. 규제를 때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해요. 아니요. 동호가 전세를 살려는데 동호도 이거를 전세 대출로 오려고 했어요. 대출이 막혀요. 호흡이 없네. 말고 학교를 줘야 되는데 못 주네. 배째. 그 이제 학교를 어떻게 돼? 나 이사 못 가네. 그러면 학교리도 이사 갈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 집도 전세금이 막 화북동에 200채가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집주인 쬐어요. 알바로 하고 날아갔어. 못 주니까 전세금을 못 주니까 나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00명 정도가 300억에 가까운 피해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리 세금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가 그 200채를 다 사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왜? 씨발 국가가 뭐 우리나라는 뭐 돈이 어디 200억 국가가 해서 얘네한테 전세금 줬어요. 그럼 200억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죠. 채워야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가 전세를 줬어요. 국가가 전세를 줬어요. 개판이다. 안전하긴 하잖아. 뭐 어쨌든 뭐 어쩔 수가 없죠. 집주인이 국가야. 그래서 그 화곡동 거기 200채 그 빌라랑 걔가 있던 데는 그런 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200채를 아니 근데 200채 안 되기 전에 중간에 누가 그냥 8억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누가 누가 애들인데. 200명이 다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이 2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200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착한 집주인들은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널 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순간 이자 발생하는데 그 이자 누가 낼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6개월이건 네가 이사 계획이 있으면요 미리 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사면 어디서 되잖아. 보증금 냅니다. 내게 살면 집에 되잖아. 살았는데 왜냐면 사는 거랑 전세가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냥 들어서 삽니다. 근데 집 살 때도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집을 씨발 물불교환을 해. 아니 당연히 현금 주고 사줘. 아니 뭐 사인 몇 가만히 이렇게 주고 너는 씨발 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5만 원짜리 종이로 되냐고 물어본 거 아 진짜 같은데요? 리어카로 5만 원짜리 수북하게 쌓아서 네. 가려고 넌 인터넷 계좌라는 거야. 인터넷 그래도 계좌 약간 하면 되죠. 짐바브웨야? 재밌잖아요. 내가 15억 5만 원 다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넌 해 그렇게. 야 그 짐바브웨 야 약간 출금도 안 해줘. 출금 안 해줘요? 어, 왜요? 아니지. 애초에 현금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지 않아요 은행이. 은행은 그렇게 요즘은 그런 화폐를 그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막 신한은행 갔다가 하고 막 국민은행 갔다가. 그러니까 요즘은 병신들이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가면요 은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돼요. 은행이 현금을 그렇게 안 쌓아두고 있죠. 다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래서 화폐가 진짜 많은 데는 어디예요? 시장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털어야지. 털 거면. 그럼 거기 가서 막 15억 빼달라 그러면 빼줘요? 뭐 이유가 있으면 빼주겠죠. 집 사야 돼요. 계좌 차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겠죠. 일단은 너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 경찰 온다. 왜요? 일단은 오죠. 야, 요즘은 2천만 원 그거 뽑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인센되면 은행원이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을 오게 해. 그래서 경찰 동행 하에 못 게. 그럼 그 어른들 있죠. 노인들은 그 보이스피싱 카드 당해가지고 경찰 동행 하에 뽑아야 돼. 근데 전 노인 아니에요. 근데 능지가 세. 능지가 박살났으니까. 노인분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찰로.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전세권으로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임차권의 문제점 물권한테 처발리던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을 보시면요, 자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너의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요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해서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그래서요 무조건 떼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이 뭐냐? 딱 등기부 등본 떼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거 그냥 누구나 다 뗄 수 있어요. 700원만 내면. 그때는 700원이나 먹어요. 700원. 아 집에 먹어. 그냥 네가 집에 사람이 가서 있죠. 나 지금 니네 집 빚 있나 없나 다 볼 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예? 남이 어떻게 왜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주소만 알면. 주소만 알면. 그래서 아까 10시 반에서 자기 집 까불에 유섭이가 자기 집 해보래.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야 너네 집 X됐다 막 갑자기 막 옆에 했는데 갑자기 니네 집 등기부등본에 신한은행 모든 은행이 막 다 달려있어. 그거 문제된 거거든요. 보통은 대출을 끼고 사면요 은행 하나가 껴있어요. 선생님 그럼 지금 제가 해봐도 제 집 나와요? 니네 집이요? 그래서 공개 때려도 돼요? 해봐요 선생님. 아까 반포자에 해봤거든요? 네. 반포자를 해봤는데요 반포자에는 반포자에 하나 해봤는데 SH 도시공사가 집주인이더라고. 전세 사기로 넘어간 물건이요. 국가가 집주인이더라고요. 반포자에가 문제가 생긴 집이었어. 선생님 한번 해봐. 다른 집 하면 안 돼요. 보여줘요? 부르시고 하나 적어요. 또 700원 또 써잖아. 아 선생님 700원이면은 그거 그냥 쌤 소스 하나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못해. 그리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은 진짜로 이거 중요한 거니까. 뭐야? 쌤 저 해볼래요. 그냥 학교에 등기부 등본은 너네 집 했다가 진짜로 그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어서. 15가 뭐예요? 저게 학생인 걸로 하죠. 아 쌤 상관없어요. 자 저 부동산. 드러낼 것도 자 없는데. 어디 해볼까요? 어디 해볼까요? 쌤 근데 뭘 차이 나요? 너는 주소 대봐. 한남도에. 한남도일이요? 트림하세요. 거일? 한남도일은 너무 많다는데요. 봅시다잉.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십시오. 진짜. 소유권 보존, 소유자 한스 다른 주식회사가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고 소유권을 이적했죠. 어디에다가? 신탁이라고 했네요.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이라는 곳에다가 돈을 빌렸나 봅니다. 이걸 주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말소 돈을 갚았나 봐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누구에게? 이 사람한테 다시 넘어갔죠. 왜? 돈을 갚았으니까 원주인한테 다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신탁 등기가 말소됐어요. 왜? 이종욱 씨가 샀습니다. 76억 주고. 이렇게 어려? 이거는 깔끔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나 봐. 와. 근데 그럼 대출 없이 70명을 내. 네, 이 사람 지금 지금도 냈어. 대출이 없어요. 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등기를 달면 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너네 봤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되게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700원 내고 주소랑 근데 왜냐면은 주소랑 생년월일 알아내갖고. 근데 저거를 우리 집도 해봐. 막으면 안 되는 게 너 집 살려고 했는데 저거 막혀 있으면 너 그건 문제되는 거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저거는 다 그냥 공개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그 한남도에 살려고 했어 네가 이종욱 씨라고 써있죠 소유자가. 근데 막상 부동산 나온 사람 이종욱 씨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그거는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이종욱 씨 왜?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다 알 수 있어요. 대출도 넌 안 나와요. 네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이름. 집 이름으로 돼 있어? 보세요. 네 이름을 다시 와봐.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등기 올릴 때 누구 필요해요? 이거 봐봐. 뭐가 필요해? 집주인. 집주인 동의해.
왜요? 왜냐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 집이 지금 등기를 올려야 돼. 너가 왜? 너가 지금 나한테 돈을 내고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너가 등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아까 10억짜리 집이었죠. 근데 내가 너한테 전세 얼마 줬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8억의 빚이 있다고 찍혀버려. 제가요? 내가 집주인은 아니까. 그럼 안전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8억짜리의 빚이 있다고 찍혀요. 왜? 누구에게? 학현이에게 8억짜리의 집이 이게 담보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좋아요? 은행이 목이 안 좋아요. 나 대출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또 사서 난 재산을 늘려가고 싶었는데 이걸 너에게 전세를 주고 봤더니 너가 등기를 신청해 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대출의 길이 막혀버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쉽지 않다. 사실상 안 해주죠. 어떤 공수를 쓸까요? 또 거기다가 학현아, 너 이거 등기 안 하면 안 돼? 해야죠. 아 7억 해줄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가 등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보호를 못 받죠. 이러다 보니까 뭐다? 이걸 만들어 못 받아.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이 법률은 이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물권적 효력까지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야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적이 뭐죠? 누구 보호? 임차인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에게 무엇을 줘요? 효과가 뭐예요? 물건 물권적 효력. 임차권의 물권적 효력이니까 전세권이겠죠. 조건은요? 네가 나랑 계약을 하면 일단은 너는 어떻게 했어? 그 집에 실거주를 할 수가 있죠. 집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전입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입신고가 뭐냐? 나 여기 살러 왔어요 라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안 하면 이거 보호 못 받죠. 아까처럼. 그래서 조건은 주택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안 하면 말짱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3자에게도 대항력.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집을 팔아도 새 주인한테 따줄 수 있다. 아까는 안 됐죠. 내가 집 팔고 나르면. 왜냐면 계약 당사자한테만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디 갔냐? 주시고 그러면 보자. 효과 요거 그 15개 효과에다가 할게요. 그리고 제3자에게도 대항력 생깁니다. 뭐였어? 잘 들려. 그랬어요? 트름했다고요? 들은 거 자, 배워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요. 주택 인도랑 전입신고 하죠. 그러면 뭐야?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저거 보호법만 하면은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니요, 여전히 당해요. 여전히 당해요. 실업주가 공분한 그러면 아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그맣게 뭐라도 받아야지. 그래도 저게 있어야 국가가 보상을 해줘요. 지금은. 얼마나? 국가가 그래도 좀 피해 구제를 해줍니다. 구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뭐 금리 없이 대출을 해준다거나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그 전세 사기 당했으면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 사기 하는 새끼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죽여가지고 죽으면 그 장기라도 팔게 해서 어떻게든 갖게 해야 돼. 쌤 그러면 지금도 사기를 칠 수는 있는 거죠? 괜찮아. 학교니! 아니 사기는 마음껏 칠 수 있죠. 지금 당장 네가 중요해서 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돈 빌려달라고 하고 네가 잘못하면 사기지. 절대 안 그럴 줄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너희 근데 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의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제3자에게도 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됐어 안 됐어? 안 돼요. 안 됐다. 예컨대 임차인 주택이 경매가 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해. 경매로 가면.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못 넘긴다는 소리입니다. 왜? 네가 뭐 한다? 지금 집주인이 날랐어. 근데 네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경매에 안 넘어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네 목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등기에 올리는 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등기에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은행들이 다 등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읽다 보면 뭐가 있어요? 임차인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도 하래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전입신고는요. 실거주를 내가 했다라는 증거예요. 나 오늘부터 여기 삽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에 등재된 법적 효력을 갖는 거고 그게 생기면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야? 경매로 넘어가면요, 너보다 뒤에 달린 거는요 다 필요 없어요. 너가 우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현이한테 전세로 8억에 10억짜리 집을 8억에 전세금을 받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랑 주택임도 받고 그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언제? 다음 날이죠. 그러면 그 하루 사이에 내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면 어떡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해야 돼. 시간까지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정현이가 나한테 얼마 했어요? 8억이죠. 근데 집값이 10억에서 얼마가 돼? 6억이 됐다 쳐봐요. 이거 다 팔아도 서정이 2억 손해죠. 네. 근데 미친 문제는요, 내가 은행에다가 3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어떡할 겁니까? 은행이랑 정현이랑 개피 터지게 싸워요. 싸워야죠. 민사소송 가야죠. 누가 먼저 내 내가 먼저 내 지랄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수리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서정이랑 확정일자를 해놨으면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졸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계약서만 있어도 확정일자 받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전입신고는요 내가 주택을 인도받은 날 다음 날이에요. 근데 얘는요, 계약은 네가 직접 집에 들어가게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하잖아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실행되는 2월 27일 날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얘가 넘어갔어. 그럼 팔았어. 6억 나왔어. 근데 서정현이 뭐가 있는 거야?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이 6억 그냥 다 서정현 주고 얘는 은행 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뭐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정리를 하면 뭡니까? 돈 먼저 받을 수 있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정해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요, 그냥 네가 먼저 와가지고 은행에 와서 아, 일단 나부터 줘요. 나 3억밖에 안 되니까 일단 줘요. 그러다가 진짜 주면은 은행 먹고 나를 거 아니에요. 서정이는 아니 씨발 내가 먼저 했는데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은행한테 우선 변제권을 얘기를 줘서 다시 3억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우선 변제권인데 네가 뭔데 어겨? 권리가 생기고. 선생님 그럼 먼저 째꾸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째껴도 우선 변제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새끼야. 먼저 그걸 다 쓰면요. 은행이?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은행이? 은행이?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권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좋은 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 더 좋은 건 뭐예요? 소액 임차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 제일 좋은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우선 변제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네가 자 우선 변제권은요, 자 1순위가 있어요. 1 하나은행, 2 기업은행, 그 다음에 3 서정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 우리은행, 6 국민은행인데 변제권은요, 얘네는 일단은 가고요, 너가 얘네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그거 하지만 여기서 돈 다 빨아먹으면 너까지 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못 와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제일 먼저 받은. 서정인이 3번이 아니에요. 영순위로 바로 올립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소액 임차인데. 그렇죠. 소액 임차인, 소액이 한 10억인가 9억 저까지 있거든요. 이게 소액이에요. 시각이 소액. 아까 봤어 76억. 아 소액이네요. 76억보다 지금 몇 배가 적은데 임마. 아 이종욱 씨. 그럼 21년도에 76억이야. 지금 한 100억 됐겠다. 어쨌든 간에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뭐야? 그냥 무조건 1순위입니다. 21년도에 83년생이면 씨발 졸라 잘.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무조건 임차인이 1순위. 예, 76억짜리. 됐나요? 근데 봐봐,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왜? 집값은 뭐마다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기 나오죠? 근데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 마음이라고. 설명이 많네. 예. 됐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랄 명령 똥으로 다 제도로 만들어 놔도 결국에 뭐야? 사기 칠론 저요. 바로 치지.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빌린 놈은 이사를 가게 되면 수리가 밀릴 수도 있게 되죠. 왜? 실효 지배를 안 하니까요.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난 이사는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여기서의 뭐 물건이나 그런 걸 잃을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 그럼 어떡할래? 버텨야죠. 아니죠. 왜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로 합니다. 얼굴 나는 봐. 여기에 살지 않지만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에는 올려줘. 내가 딴 데서 살고 있어도요, 등기부 등본에는 내한테 얼마가 달려있다고 뜹니다. 형이 필요 없지? 네, 그건 필요 없어요. 법원에 나가는 거니까. 법원이 그냥 갖다가 그냥 명령 때리는 거.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정한테 8억 안 줬죠? 네. 그럼 서정현이 이사를 가, 딴 데로 가.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8억, 서정현 이렇게 써 있어요. 확실하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냥 등기부. 그래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강할 법원에다가 뭘 명령해?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역시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 왜 올리세? 응, 본인아 내놔. 더 좋은 건 뭐예요? 너가 전입신고도 안 했거든요? 확정일자도 안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다 줍니다. 전입신고도 안 했고 확정일자도 안 했어.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실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너가 그럼 여기에 살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야 돼. 그럼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공과금 낸 거 다 갖다 내면 되죠.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요 후순위로 밀려. 안 들어오겠네. 그쵸?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들어가야 돼. 왜? 얘도 임차인이고 너도 임차인이에요. 근데 얘가 임차권 등기를 먼저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넌 그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아까 그 한남도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그 유튜버 중에 한 명 있었잖아. 전세 사기 돌려먹던 애. 여자애.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그게 이거. 자기가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는 이 집에 전세 살 사람 구해가지고 자기는 빠지고 이 사람 전세 사기 피해자로 다시 이 경우. 근데 임차권 등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집을 돈을 안 돌려주는 사람이고 나는 뻔히 아는데 새로 집 고르는 사람한테는 집주인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이거나 아니면 좀 뭐 신탁이 졸라 많아, 빚이 많아, 그러면 절대 가만 안 돼. 알겠죠? 네. 수업 보세요. 21번에 몇 번입니까? 6번 니트랑 6번. 자 6번에 몇 번? 2번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법원은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뭔 소리야? 법원이 왜 해줘? 네가 신청을 해야지. 확정 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법원이 해주는 거는요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못 받았을 때. 그 다음 22번에는요 여기 임차권, 니은 전세권. 둘의 차이는 뭐죠? 채권이냐 물권이냐죠? 7번의 답은 3번.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적 권한을 가지는 거죠. 소유권은 소유주한테 있죠. 8번은요? 3번입니다.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이거는 그거죠.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 날부터, 계약 실행 날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9번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며칠까지예요? 계약 종료가 1년이면 보통 하루 빼거든. 28일 때문에 이게 그 하루까지 하면 1년하고 하루예요. 보통 24년 4일까지가 딱 1년입니다. 왜냐면 25일부터 하루로 세니까. 근데 이거 저희가 그래가지고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상관없어. 그렇게 애매하지 않나요? 상관없어.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거는 없죠. 뭐 어쨌든 간에 이때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준대 안 준대? 안 주는데. 안 준대. 그러면 뭐야? 임차권 등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을은 이때부터 해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합니다. 2월 4일부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안 주면 배째예요. 배째면 뭐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기존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왜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답은 주택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보면은 대항력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말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그 파는 사람이 호구가 아닌 이상 안 사기.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뭐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바로 이거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뜻이니까. 디귿이 뭐냐면요. 이거요.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요. 최우선 변제 못 받게 해요. 왜? 이미 돈 못 받은 임차인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네 위에 올려놓는다고요? 그게 뭐 개 같은 경우야.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질문 있나? 지쳤나요? 네. 가요 집에 가요. 10분 쉬었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언제 생겼대요? 네. 근데요 왜? 옛날에는 집에서 이랬어. 집에서 일했으니까. 집에서 왜요? 간의 수공업. 집이 일터였죠. 너 뭐 집에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럼 뭐야? 집이 일터지 뭐. 집안이라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지금 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하는 거예요.
닭대가리, 여기 소 있고, 여기 티문과 품과 있고 아닌데요? 여러 말이 있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19세기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뉘었다? 사적 공간, 노동면,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자 일단은 근데 이전에는 집이 곧 뭐다? 일터다. 그 설거지만 하는 데들은 지금도 집을 이런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아니 일이 아니야. 피곤하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쟤는? 또 갑자기 설거지가 왜 나와? 아 건들지 마 계속. 뭐예요? 그다음에 어디가 어디 근대 이후부터 19세기죠? 아 여기다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집과 일터의 경계가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라고 하죠. 사적 공간은 뭐예요? 주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공적 공간은 뭐예요? 여기서 노동이라고 이게 어떻게 됐다? 자 여기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로자의 날이 노동력 야 뱃살 좀 봤어. 여기요. 근데 우선한 사람이 뭐냐 깔끔하게 노동자로 하게 너무 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적 공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 공간.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 관계에 대응한다. 자 마지막이 좀 핵심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적 공간에서는 뭐를 한대요? 주거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가도 하고요 또 뭐도해요? 어디가 여가만 써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근데 너네가 참 불쌍해. 집에서도 공부하시나요? 네. 그럼 너네는 아직 근대 이전입니다. 너네가 할 일은 뭐예요? 공부니까. 너네는 집에서 이거 못하죠. 집에서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지구 일터니까. 그래서 얘네 관계는 뭐랑 비슷하다. 실내와 거리.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에 실내냐 그냥 거리냐. 아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해요? 게오르크 예어르크 짐멜 독일인가? 얘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했대요. 짐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 과민에 빠지게 돼. 신경 과민에 빠진데 어쨌든 도시에서 살아가면 너무 자극이 많아서 신경 과민에 빠져.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뭐야? 내면으로서의 침잠 가라앉으랍니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 그러니까 뭐야? 실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죠. 여기 내부니까. 이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신경 과민에 빠지면 뭐하라? 집 가서 잠이나 자라. 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진매는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너의 개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집에서 근데 왜 여기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성을 뽐내요. 그래서 여기 이 진멜이라는 애가 나오죠. 진멜의 관점. 자 일단은 첫 번째 도시의 특징은 너무 자극이 많아요. 도시의 특징은 외적 자극 광이기 때문에 뭐야 신경 과민에 빠진다 현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집에서 밥이나 해라. 갖다 놓고 잠이나 자라. 잠, 진짜요? 침잠, 딱 앉아라.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실내는 뭔데요? 주거. 개인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그렇죠.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는 곳. 내면 보호 공간으로서 기능하죠. 내면을 보호하는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계속 일단 보면 신미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식을 사물의 취향에 따라 조합해서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그거고 양식이라는 거는 공의 부분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멜에 대한 설명은 도시적 삶의 작동, 불안과 불개성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목적에 부유하고요. 궁하고 실내가 개인의 의식처이자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예요? 내면을 보호하고 개성을 표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딱 집 들어갔을 때 어때? 인테리어를 잘해놓으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얘는 도시인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곳이고 뭐도 해주는 곳이에요? 개인의 개성을 실현해주는 곳이고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어야 돼? 잘. 아니 문제는 개인의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원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랑 요즘 아파트랑 평수가 같더라도 구조가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뭔가 좀 더 요즘 아파트가 오밀조밀하게 잘 있어요. 드레스룸 꼭 박죠. 옛날 아파트엔 드레스룸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방이 넓어요. 발톱 베냐민이라가 또 나오네요. 이것도 좋네요. 주거 중독증 자,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 그러니까 뭐야? 19세기 때는요 그럼 어디에 미쳤다는 거야? 집에 있는 게 집에 미쳤다. 그래서 뭐야 그냥 오늘 집 같은 거 맨날 쳐보는 거야. 집을 꾸미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이 뭐래? 베냐민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지금 그냥 뭐가 최고다. 그냥 미니멀리즘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거적극증이다. 도시 공적 공간에서 이미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 기인한 것이다. 왜냐면은 신뢰가 사회적 세계와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인위적 공간이 되었고 그것을 은둔적 공적 공간으로부터 도피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뭐야? 네가 사회에서 맨날 당하고 찐따같이 사니까 집에 가서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해! 이런 느낌?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브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 풍경을 예로 들면서 다 족같은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정리. 베냐민은 그래서 그런 허례의식 같은 거 다 치워라. 비판. Why? 19세기 주거 문화는 주거 중독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집착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옛날 90년대, 90~80년대가 아니죠. 한 1900년대 영화들을 보면 집에 장식 존나 많죠. 유럽이나 그런 데 짜잘짜잘한 거. 우리 집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그 밑에 이게 쭉 얘기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교류. 그렇죠. 왜? 일단은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냥 여기 난 이어서 쓸게요. 여기 문단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지는데 왜?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파사주. 파리의 파사주에다가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구로 먼저 써야겠어. 신뢰가 뭔데? 자연성전이고 신화나 자연을 모티브한 가구는 몽환적이고 도피적이죠. 근데 이런 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살지 않게 그냥 뭔가 좀 현실 도피를 더 조장한다는 거죠. 그런 인테리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파사주.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하고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고 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는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는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는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단초가 뭐야? 시작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 얘기하냐면 건물과 건물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죠. 지하 상가 있죠. 역과 역, 그 고속터미널 같은데 영등포라든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상가들이 쫙 있는 거. 근데 거기는 뭐야 사실상? 쇼핑몰이에요? 그렇게 쇼핑몰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 공간, 애매한 공간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외부냐? 내부냐? 애매한. 이에서 쓰면 파사주 형태는 건물을 잇는 소형 상가. 특징? 지하상가 함부로 가면 양쪽에서 정신 나가죠. 물가도 다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처럼 있는데 거기에 다 피규어 팔아요. 존나 눈 돌아가. 거기에 진짜 와, 나 진짜 살면서 볼 피규어랑 인형들 거기서 다 본다. 준영이 피규어 산 가봤대. 가봤다. 개 많아요. 개 커요. 그냥 일본이에요 거기 가면. 가보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그걸 이상하다 보셨. 애매한 공간.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렇게 도대체 어딘지를 모른다. 내부와 외부를 혼동할 수 있다. 지금에서야 이제 대놓고 외부라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집은 아니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이렇게 했나 봐요. 됐나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답니다. 1920년대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이게 뭔 소리예요? 1920년대 이제 신건축이라는 게 나왔는데 미학화된 건축을 거부하는 거다. 미학화가 뭐야? 아름다워진 거를 싫어하는 거야. 공간의 이국법을 극복하는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했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유리 사용의 확대는요. 내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벽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쪽 유리를 통창으로 해버리잖아요. 요즘. 그게 언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1920년대 이미 했다는 거. 유리를 사용하는 거. 벽을 없애서. 이에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과거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부로부터 찾아낸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의 관조와 추가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일단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19세기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파사주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 세기 초예요? 20세기 초. 왜 1920년대.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은 언제? 1920년대 바로 치고 20세기. 의도 특징은요 두 개. 뭐란 거? 철구를 그렇죠. 철골 구조. 그러다 보니까 뭘 사라져요? 그렇죠. 벽 없애요. 벽을 제거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리.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벽을 제거 가능을 해. 그래서 내부 외부 경계 완화. 그 다음에 통유리 사용을 인해서 뭐예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 사용 확대에서 빛투과 빛량 늘리고 공간 통합을.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도 과거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기. 그래서 이거 밑에서 쓸 겁니다. 지금 신건축의 의미 밑에는 이어서 쓰는 거예요. 비교 누구랑 비교했어요? 파사주랑 일단은 비교를 해보죠. 파사주랑 비교했을 때 파사주는 뭐예요? 과거 양식 절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게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신건축은 번영 실패가 더 넓어졌다고 파사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사주의 한계가 뭐예요? 기술 발전에 부합한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거야? 번영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없어져서 파사주. 과거 양식을 절충하다 보니까. 하지만 얘는 신기술 어떻게 해요? 신건축은 기술과 정보. 그래서 관계와 추가. 저기 관계와 추가 원리는 아마 요게 관계고 여기가 비추가에서 그쪽에서 뭐 빛을 많이 받아들일 때 이거 좀 찾아요.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통시적 관점입니다. 통시적 관점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가는 겁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잠깐만 앉아 계시고.